자, 우리 채널에서는 항상 경제와 주식시장의 큰 흐름이죠. 이 빅픽처를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려야 내용을 혼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큰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우리는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예상되니까 미연준이 기준금리 시기를 좀 앞당겼죠. 그럼에 따라 발생하는 금리 인상 발작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텐트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여 내려가는, 그러니까 뭐 폭락이 오거나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완전한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전 영상들 이렇게 몇 개지만 보셔도 설비 투자, 재고, 고용, 생산, 소비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관련된 근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2022년에는 그동안 미국이 나홀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좀 주춤해지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부진하던 유럽 및 우리나라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 이걸 경제 지표를 통해서 전망을 해오고 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이 당연히 중심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 신흥국 주식시장을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동안 한참 잘 안 올라가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올해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완전한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하반기부터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체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시기는 상반기쯤이고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고 2023년, 2024년이죠. 경제 성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런 버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슬슬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는 경제의 큰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의 빅픽처죠. 자,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 신흥국 마찬가지로 일단 상반기쯤에는 소비, 고용, 제조, 금융 등 어느 방향에서든 실물 경제가 약간 좀 성장의 둔화를 나타나는 이런 방향으로 경제 지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인플레이션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둔화되는 이 방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중에는 아니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고 미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잠잠해진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경제 큰 흐름을 설명드렸던 건데 항상 주식시장은 당장에 이슈가 되는 것들만 생각하면 한 발 늦거나 아니면 최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건데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거다. 이걸 가장 큰 이슈로 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 건데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앞을 미리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될 것 같아요. 이런 전망이 막 늘어나고 이런 레포트도 쏟아지고 이럴 때 주가가 더 오르겠지 싶어서 이제 매수하면 실제로 사상 최고 이익이 이제 발표가 되죠. 하지만 그날을 정점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이유를 보면 그 다음에 발표될 이익이 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돼 있었다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 케이스입니다. 경제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기준금리를 빨리 올린다거나 인플레이션 심해진다. 이건 대부분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걸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걸 예상하지 못하고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질 이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걸 볼 때라는 거죠. 자, 먼저 최근 FOMC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1월에 회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뉴스나 전문가들의 레포트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건 매파다 이건 비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매파를 뭐라 그러죠? 시장의 참여자들의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미연준이 빠르게 올렸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걸 매파라고 그러고 시장 참여자들 다수 예상보다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느리게 천천히 올린다 그럼 이걸 비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레포트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시장 참여자들 다수라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매파다, 아니 비둘기다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기도 하고, 아직 미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정한 것도 아닌데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다르게 움직이면은 또 뭐 헛소리를 하죠. 사실 우리는 그냥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번 1월 FOMC에서 회의 결과인데요. 전체 회의록은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되고 우선은 요약된 것들만 공개가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우선 미연준은 기본적으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리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걸 유지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미연준은 장기적으로 2%의 물가 상승률이죠.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최대 고용 상태,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상태를 달성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기적으로 2%를 유지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흔히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를 CPI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도 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미국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뭐 서빙을 하던 교육을 하던 아니면 뭐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서비스업 전체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가중치를 두어서 물가를 측정하는, 이게 가장 크게 미국의 실제적인 물가를 측정할 수 있겠죠.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이걸 PCE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물가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물가 지수, 그러니까 PCE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의 이제 검은색 선이 뭐냐? 에너지랑 농산물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하잖아요. 물가 지수 중에. 그래서 검은색이 에너지와 농산물을 포함한 PCE 물가 지수고, 이 푸른색이 미포함한 물가 지수입니다. 당연히 변동성은 조금 적겠죠. 네. 일단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2%거든요. 지금 뭐 포함을 한 거건 안 한 거건 거의 뭐 5%, 6% 가깝게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미 미연준은 여기 2%를 넘어선 시점부터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한참 늦은 거고, 그럼 지금은 더 빠르게 올려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설명하도록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미연준 FOMC, 여기 얘네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장기적으로 2%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2% 선, 요 정도쯤일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계산한 수치는 요 빨간 선, 요게 장기적인 2% 선입니다. 근데 미연준은 장기 평균 2% 수준의 물가 상승이 되도록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 2008년부터 그 이후 동안 장기 2% 평균선에 실제적으로 물가지수가 그만큼 달성되지 못하고 계속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2% 선인데 항상 거의 뭐 올라선 구간보다 안 올라선 구간이 훨씬 많았죠. 그 그림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 선과 맞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한 13년 이상 좀 낮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장기 2%가 정상 수준이면 이제 물가가 올라서 장기 2% 수준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연준 FOMC에서 뭐라 그러냐? 1월에는 0에서 0.25%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겠다. 그리고 테이퍼링이죠. 국채를 매달 매입하는 걸 3월까지 전부 끝내겠다.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장기적인 2% 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3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경제지표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아직 FOMC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웬만한 뭐 뉴스라든가 레포트 보면 3월에 금리 인상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FOMC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정확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특히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파월 의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 통화 정책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나오면 파월 의장이 항상 물어보죠, 사람들이. 금리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그러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경제지표가 무르익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 그러면 파월은 3월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 3월에 올린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금리가 확정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문제는 이러다가 또 3월에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예상 외로 미 연준이 비둘기적인
이런 결정을 내렸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또 요동을 치죠. 뭐 올라가건 떨어지건. 이렇게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면 좋지만 경제 초보자분들은 엄청나게 헷갈릴 수밖에 없게 뭐 뉴스라든가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대로 여러분한테 이제 뭐 팩트라 그러죠. 이거를 설명드렸다 이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문제, 그 이후,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봐야 한다는 의미가, 일단 이번 회의를 통해서 미 연준은 금리를 올려도 되는 면죄부를 취득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선 미 연준은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2022년 1월 25일에 미 연준의 장기 목표 및 통화 정책 전략에 대한 성명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 이 부분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FOMC에서는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 결정을 할 때 가능한 명확하게 대중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가계와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리고 통화 정책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난 1990년대 이전에는 이런 소통 자체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명문 발표 따위도 안 하고 실제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네 마음대로 막 결정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 금리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1990년대 이전만 해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여기 그림처럼 여기에 검은색이 미국 주식시장이고 여기 이제 파란색이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감과 동시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올라간 시점이 주식시장이 폭락한 시점.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당시에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 연준이 한 번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그냥 1년에 5% 올리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1년에 5%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이 배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배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폭락이 기본이에요. 왜냐면 2년만 지나면 기준금리를 그냥 10%가 올라가 있거든요. 특히나 1972년에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3.3%였는데 딱 2년 지난 1974년에 미연준 기준금리는 10%가 더 올라서 13%까지 올립니다. 네, 기준금리를 2년 동안 10% 올리는데 주식시장이 살겠습니까?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978년에도 마찬가지죠. 미연준 기준금리가 6%부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1980년에 몇 %까지 올리냐? 17%까지. 2년 만에 11%가 올라요. 이 당시만 해도 미연준은 그냥 지네 맘대로 기준금리를 팍팍 올렸습니다. 시장 소통 따윈 없었고요. 뭐 어떤 결정 이런 것도 없이 지네 마음대로 그냥 투표해서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에 5%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팝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요 사이 미연준이 요 푸른색에 기준금리를 막 올리던,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막 미친듯이 올리던 요 사이 구간에 보면 주식시장이 등락이 벌써 12년 동안 3번이나 이렇게 펼쳐집니다. 금리를 내리면 일단 주가가 올라가고 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바로바로 왔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가 넘어서면서 미 연준이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올리고, 그러니까 성명문 같은 것도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장에다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겠다 하고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고, 특히나 금리를 올릴 때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올리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의 기준금리 보시면 1994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요. 일정한 그 한계선, 금리를 일정하게 올리면은 더 이상 이게 주식시장에 매력도가 없을 정도로 금리가 높게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안 빠지죠. 자, 그리고 2004년, 2005년쯤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이때 보시면 역시나 검은색의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15년, 이때 금리를 올리는 구간 내내 주식시장과 금리가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좀 전에 이 FOMC의 이 장기 목표 및 통화 전략에 대한 성명문, 요거를 제가 왜 설명드렸냐? 바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90년대 이전처럼 이렇게 독단적이고 마음대로 시장과 소통도 안 하고 막 1년에 5%씩 경제를 망가뜨리던 말던 상관없이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던 시대는 이제 1990년대 이전이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절대 그런 짓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또 성명문까지 발표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장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1990년대 이전처럼 미연준이 정말 1년에 기준금리를 5%씩 올리면은 그러면 주식 다 팔아야 되겠죠. 부동산이고 뭐고 안 팔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FOMC가 7번 남았고 미연준은 성명문도 발표했고 그 과거의 연준과 지금의 연준은 벌써 50년 차이가 나는데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망가지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개선 이게 되어 왔어요. 현실적으로 이번 FOMC가 앞으로 7번 남았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매 회의 때마다 0.25%씩 올려도 올해 2% 올리는 게 고작이죠. 한 1년에 5% 올리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봐라. 기준금리 올라갈 때 뭐 주가 빠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게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미연준의 이제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미연준이 어떤 과거 역사를 밟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권한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뭐고 그래서 이게 성명문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이제 소통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1970년, 80년 그때 데이터만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이번 1월 FOMC에서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언제든 앞당기어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놨죠. 그래서 경제지표를 봐가면서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올린다 그래도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걸 미리 반영해서 매를 다 맞은 상태죠. 하락을 먼저 한 상태예요.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뭡니까? 기준금리를 7차례 인상할 수도 있다. 어떤 전문가는 뭐 한 번에 0.5%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하면서 주식시장을 많이 눌러놨어요. 이 기준에 부합하게 금리 인상 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연준이 3월에 올리든 뭐 그 이후에 올리든 언제든 올려도 그게 웬만큼 다 예상이 돼 있고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기정사실화된 내용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또 충격을 받아서 주가가 더 내려가진 않죠. 뭐 만약에 엄청나게 빨리 뭐 정말 1년에 뭐 5%까지 오를 기세로 올린다. 뭐 그러면은 이제 뭐 다 폭락하고 그렇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슈는 사람들이 점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 금리가 올라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마지막에 다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죠. 아까 살펴본 개인 소비지출 측정치 물가지수, 그러니까 PCE 물가지수, 이걸 연준이 가장 핵심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태가 여기에요. 지난 거의 1970년대처럼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높게 올랐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금리가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1970년대처럼 PCE 물가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한다. 그러면은 미 연준은 고민에 빠지겠죠. 금리를 빨리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금리 빨리 올리게 되면 경제가 망가지는데 양자택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재 다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을 합니까? 이렇게 될 거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왜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 2020년 코로나 당시 대비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코로나 때 많이 눌렸으니까 그 다음에 높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올해 2022년의 물가 상승률은 많이 오른 2021년 기준으로 몇 %가 더 오르냐가 바로 지금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절대적인 수준으로 1에서 2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1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00%가 올랐는데 2에서 3이 됐다. 그러면 50%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1씩 올라도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올해도 물가 상승률이 높긴 할 거예요. 하지만 과연 2020년부터 2021년 그때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그거를 뛰어넘는 뭐 2배, 3배씩 나오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니까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수치로 나온다 이거죠. 그럼 주식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좀 공포에 질려가지고 1970년대처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나올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발표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1970년대만큼 심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수치 자체에도 묻어내진다는 거죠. 지금 절대값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당장 발표되는 지표들이 소비자 물가지표 상승률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것 같네. 예,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심해질 텐데,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그럼 그 다음에 뭘 보겠습니까? 자, 앞서 살펴본 기준금리 인상, 예, 어차피 하는 거 당연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고, 그리고 물가지수가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것도 대부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 두 이슈가 지금 점점 사람들이 둔해지면 그 다음엔 뭘 보고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판단하냐? 언제나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봅니다. 1990년대 이후에도 금리 인상 구간마다 주식시장은 잠깐 주춤해요. 그러다 다시 상승을 하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구간에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주춤하는 구간.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많이 빠지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아니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 아,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주식시장은 잠깐 멈칫했지만 기업의 이익이, 경제가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맞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뭐 금리 인상 할 거 뻔하게 알고 있는 기준금리를 보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어차피 유사하게 나오는데 그거 보냐? 아니죠. 기업의 실적으로 눈을 돌리고 아직 경기 성장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들이 좋은지는 이미 뭐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재탕해서 설명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업 중에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원가율이 계속 높아질 텐데, 이렇게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서도 원재료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이익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은 뭐 대기업밖에 없죠. 자, 이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이제 상반기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또는 뭐 저점 매수를 그때부터 진행을 해야 그때 다가올 이번 상승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장이 될 수 있는 이 상승의 흐름을 또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저점을 탐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로 5만원 이상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죠. 혹시 후원해주신 분 중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 말만 그냥 써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 메일 주셔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